9강 가봅시다. 자, 9강, 10강, 11강 연속으로 갈게요. 금전, 보니까, 이게 지금, 그 목차를 보니까, 민서집행 개관하고, 그리고 금전집행하고, 금전집행이 10강하고 11강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 네, 일단은 이제 9강, 10강, 11강, 3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 이제 12강, 13강 이렇게 두 강을 할게요. 금전집행까지 가겠습니다. 부동산 강제집행하고 부동산 이외 강제집행까지 쭉 가겠습니다. 1시간 정도 하면 될 거예요. 어쩐지 안경을 안 바꾸니까 안 보여. 제가 안경을 바꿔요. 이건 지금 멀티라서 가까운 거하고 먼 걸 같이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봐요. 걸어 다닐 때는 이걸 보면 어질어질한데 앉아서 이렇게 얘기해 줄 때는 이게 굉장히 좋아요. 가까운 거하고 먼 걸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9강 민사집행의 개관입니다. 민사집행은 이제 민사집행의 의의와 체계 구성을 보면은, 자, 민사집행이라는 것은 국가가 집행기관이 채권자를 위해서 사법상의 청구권을 국가 권력을 가지고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가 민사집행입니다. 그래서 여기 민사집행법에 대해서 이제 그 전체적인 개관이 나왔죠. 총칙하고 강제집행이 있고, 담보권 실행 등에 관한 경매가 있고, 보존 처분이 있고, 요 순서대로 가야 지금 책이 순서가. 그래서 처음에 이제 개관 총칙이 나오고, 강제집행, 그 다음에 담보권 실행 등에 관한 경매, 그 다음에 보존 처분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민사집행법은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에 관한 경매, 그리고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매 및 보존 처분에 대한 절차의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민사집행법 제1조에 이제 목적이 있어요. 저 판결 절차에 대한 관계를 보면은, 판결 절차는 권리 또는 법률의 존부의 확정, 즉 청구권의 존부의 관념상의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가 있고, 강제집행 절차는 권리의 강제적 실현과 즉 청구권에 대한 사실적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이고요. 판결 절차에는 그 성질상 공평 신중한 심리를 요청하는 것이고, 강제집행 절차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실현되고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가 요청된다는 것이고, 모든 강제집행에는 판결 절차가 반드시 선행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강제집행에서 판결 절차를 선행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증서, 조정증서 체크하세요. 그리고 과태료에 대한 재판에 관해서 검사의 명령, 이런 것들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판결 절차, 즉 소송이 강제집행을 수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확정 판결, 형성 판결은 집행 권한이 없으므로 강제집행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거기다 써주세요. 집행권은 이행 판결만 있습니다. 이행 판결. 뭐뭐뭐를 이행하라. 이 판결문이 집행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 판결과 형성 판결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행 판결 중에서 성질상 강제집행에 적용하지 않는 것 또는 강제집행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집행 절차와 판결 절차가 병행해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가집행 같은 거 있죠. 가집행형 선고가 있는 종국 판결에 의해서 그 확정 전에 강제집행을 행해지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그래서 가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사집행에 대한 종류를 보면, 강제집행은 집행권한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 청구권을 국가기관의 협력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그래서 집행권한의 표시가 이행 청구권, 이행 판결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담보권 실행의 경매는 임의 경매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공권력을 행사해서 저당권, 가등기 담보권, 질권, 전세권 등 이런 것들에서 담보권에 내재되어 있는 그 환가 있죠. 경매권, 그 환가권을 가지고 실행해서 피담보 채권에 대한 만족도를 얻는 절차, 이게 임의 경매입니다. 그걸 담보권 실행에 의한 경매라고 보면 돼요. 자, 형식적 경매는 유치권에 의한 경매, 그 다음에 민법, 상법, 그 밖에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바에 따라서 경매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형식적 경매예요. 나머지는 실체적 경매입니다. 형식적 경매는 일반적으로 담보권 실행에 의한 경매에 의해서 절차를 진행한다. 그러니까 형식적 경매라고 하더라도 담보권 실행에 의한 경매를 준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존 절차.
보존 절차는 장래의 집행에 대비하는 절차로서 가압류, 가처분에 의한 절차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이제 보존 처분까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가압류의 절차는 금전 채권에 대한 집행 보존 절차이고, 가처분의 절차는 그 밖의 권리 내지 법률 관계에 대한 집행 보존 절차입니다. 다 보존이란 말 나왔죠. 잡는다는 거예요. 민사 집행의 3요소를 보면은 처음에는 집행기관이 있고, 두 번째는 집행 담당자가 있고, 세 번째는 책임 재산이라고 이렇게 세 가지 3요소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그 민사 집행의 주체를 보면은 집행기관이 있죠. 집행관이 있습니다. 집행관에 대해서 내용 쭉 나와 있고, 두 번째 보세요. 집행법원이 있죠. 집행법원에 보면은 민사집행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집행행위에 관해서는 법원의 처분이나 그 행위에 관한 법원의 협력사항을 관할하는 집행법원은 법률이 적시하는 특별 규정을 제외하고는 집행 절차를 실시할 수 있는 곳이나 또는 실시한 곳 이런 것에 관해서는 집행법원의 존속 관할을 하고 있다. 자, 그래서 넘겨보시면 집행법원의 업무는 집행법원 단독판사 또는 사법보좌관이 담당합니다. 그래서 집행법원의 단독판사, 사법보좌관, 그 다음에 사법보좌관 어떤 것을 하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니까 한번 읽어봐 주세요. 자, 1심법원 내용, 그리고 이제 방가를 위해 보면은 이제 집행 담당자를 보세요. 담당자는 민사 집행 절차에 대한 대리 담당자는 집행 채권자와 집행 채무자가 있습니다. 집행 채권자란 집행 당사자 가운데 능동적으로 민사 집행을 요구하는 자예요. 거기서 이제 채무자는 요구받는 자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 동그라미 2, 강제 집행 절차에 있어서 집행력이 있는 정본 있죠. 집행문이 부여되어 있는 집행권은 정본. 이는 누구를 위해서 누구에 대해서 부여되는 거 표시되어 있는 것, 그게 집행문 부여의 확정이라고 봐요. 이행 판결에서 나온다고 그랬죠. 민사 집행에 관여하는 자는 대리인을 내세워 집행행위를 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집행관이 실시하고 있는 집행 절차에서 이미 대리인의 자격에 제한이 없다. 이거는 지금 원칙이 원칙. 자, 밑에 본 집행법원이나 제1심 법원의 관할에 대한 집행 절차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변호사만이 대리인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자, 법무사는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경매사건, 국가징수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의해서 공매사건에 대해서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에 대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변호사하고 법무사가 서로 대리하는 범위가 달라요. 요거 좀 체크해 주세요. 법무사는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 이런 걸 대리할 수 있어요. 법무사는 어떻게 돼요? 법무사는 그 집행 절차에 대해서 다 대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입공인중개사 있죠. 우리 부동산 중개사를 얘기합니다. 개입공인중개사, 그 업무를 하고 있는 부동산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개업을 한 사람, 이걸 개업공인중개사라 그래요. 그들은 부동산, 이거에 대해서 권리분석 및 취득에 대한 알선, 매수신청, 입찰신청 이런 걸 대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 외에는 대리할 수, 이것도 대리하려면은 반드시 법원에다 신고를 해야 됩니다. 민사 집행에 대해서 개체인 그 책임 재산을 보면은 책임 재산의 의의는 일반적으로 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은 집행 개시 당시에 채무제에 속하는 총 재산인 물건 또는 권리에 의해서 이를 책임 재산이라고 한다. 이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책임 재산이라는 것은 채무자에 속하는 물건 또는 권리예요. 총 재산인 물건 또는 권리. 자, 그래서 채무자의 일반 재산이라고 하기도 하고 집행 개시 당시에 재산이어야 되고 압류 금지 재산이 됩니다. 압류 금지되어 있는 재산은 할 수 없어요. 압류 금지 재산이 아니어야 됩니다. 그 범위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속하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은 다 책임 재산이 됩니다. 그리고 집행권원 또는 집행문에 표시되지 않는 실제법상의 채무자나 제3채무자에 대한 재산은 집행의 대상이 되진 않아요. 네,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건 좀 체크해 주시고요. 또는 법률상 금전으로 현금화할 수 없는 물건 또는 권리, 예컨대 아편, 위조, 통화 이런 것들은 집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채무자의 인격권이나 채무자에게 속하는 일심 전속의 권리, 예컨대 부양 청구권 등은 집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책임 재산에 속하는 물건이나 권리가 개별적으로 집행의 대상이 되며 파산 절차에 의해서 포괄적 집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파산 절차도 집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장재단인 경우에는 기업에 속하는 특정 재산에 대한 집단의 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기업에 속하는 특정 재산에 대한 집단이에요. 채무제에서 책임재산 가운데
어느 종류인 것을 어떤 순서로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채권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거는 채권자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뿐이에요. 여섯 번째, 강제 집행의 개시 당시 채무자에게 속하는 재산만이 집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항상 강제 집행 개시 당시에요. 개시 당시.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섯 번째, 집행 권한이 나오죠. 집행 권한의 의의는 이거는 뭐 집행 권한인 건 앞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별다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증서 다 나오니까 집행 권한은. 자, 넘겨보시면은 세 번째,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재판상 화해조서, 청약 인납조서, 조정조서, 그 다음에 파산 채권자 표 또는 개인 해상 채권자표 및 해생 채권자표 또는 해생 담보권자의 표, 이런 것들에 대해 기재, 이런 것들은 다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만 가지고도 집행 권한의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형사소송에서 여기에서 집행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형사 절차는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검사의 집행명령은 집행 권한이 되기 때문에 집행문은 필요하지 않다. 집행문의 의의가 있죠. 그래서 마지막 줄 보세요. 3회. 집행문이 없거나 있어도 무효인 상태, 이때는 절대 무효가 됩니다. 이것도 좀 체크해 두세요. 이제 강제집행. 강제집행에 대한 적법 요건은 먼저 권리보호 이익이 있는 집행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에 대한 적용 범위 내에서 집행 사항에 대해서 관할 기관에 직접 강제집행을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서면으로. 그러면 이제 강제집행하기 위해서는 집행 개시 전에 또는 집행 개시와 동시에 집행 권한 등이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송달하게 되고요. 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내줘야 되겠죠. 무조건적으로 강제가 들어가면 집행에 경매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자, 양가로 위법 집행하고 이제 부당 집행을 볼게요. 처음에 이제 위법 집행은 실제법상에 위법이 없어 집행의 실체적 정당성이 확보되어 있지만 집행기관에 집행행위가 민사집행법을 위반했을 때, 집행기관의 집행행위가 민사집행을 위반됐을 때 이때는 위법으로 보는 거예요. 두 번째, 부당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법을 위반해서 실체법상을 위반하기 때문에 집행의 실질적 정당성이 침해가 되는 경우, 이때는 부당집행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법집행과 부당집행에 대한 의의를 여러분들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위법집행에 대한 구제 방법으로 즉시항고를 합니다. 즉시항고. 그러면 집행 절차에 관해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해서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데, 위법집행에 대해서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법집행을 하게 되면 즉시항고로서 구제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만 집행법원의 처분 중에서 판사가 아니라 사법보좌관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즉시항고에 앞서서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이것들은 누구냐면 사법보좌관의 처리가 있을 때는, 이때는 이의신청을 먼저 하라는 얘기예요. 즉시항고를 하지 말고. 그거는 항고 사건이 아니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자, 두 번째, 이제 항고장에 그 이유를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적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항고법원은 항고 이유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게 되고, 자, 넘겨보시면 이제 집행법원이 즉시항고를 기각해야 할 때에는 각하해야 하는 데 있어서 각하하지 않고 사건을 항고법원에 송부하는 경우에는 항고법원이 바로 즉시항고를 각하해야 합니다. 그럴 때는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는 거, 즉시항고는. 그러니까 항고에도 경매는 진행한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만 항고법원은 잠정처분으로 집행의 정지 등을 할 수 있어요. 그 요청을 합니다. 항고법원에다가 이러이러하니까 잠깐만 정지해 주세요라고 요청하면 그걸 받아줄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일 때는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에 대한 효력이 없기 때문에 경매는 그냥 진행해버려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즉시항고에 따라서 그냥 멈추지 않습니다. 이게 별표 좀 해주세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입니다.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는 어떤 이의신청이 있는지 요것도 좀 별표 좀 해주세요. 집행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시험에 잘 나와요.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는 집행법원의 집행 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 항고를 할 수 없거나 할 수 없는 것과 집행관의 집행처분과 그 밖에 집행관이 지킬 집행 절차에 대해서 집행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집행 또는 집행행위에 대해서 형식적 절차상의 흠이 있는 경우에 할 수 있고 집행법원의 집행 절차에 관해서 재판이란 집행 신청에 의한 개시된 구체적인 집행 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판단 행위에 따라서 집행위가 개시되기 전 절차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걸 유념해 주시고요. 그리고 집행관에 대한 집행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집행관이 독립한 집행기관으로 하여 법률 효과를 수반하는 처분을 얘기하는 거고 집행관이 지킬 집행 절차는 집행관의 집행 절차 처분 이외에 집행에 있어서 지켜야 될 절차가 이제 집행관이 지킬 절차이고요. 부당행위에 대한 구제 방법입니다. 거기서 부당행위에 대한 구제 방법 체크해 주시고 청구 이해소 또는 제3의 이해소로 이제 부당 집행에 대한 구제를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보통 이거요. 집행하는데 그 어떤 이제 채무자의 재산이 아니에요. 채무자의 재산이 아니면은 뭔가 구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때 하는 게 제3이해소예요. 제3이해소. 청구 이해소 이런 것들이 다 부당 집행을 이제 구제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이제 멈추겠죠. 청구 이해소 같은 경우는 이제 내용과 제3의 이해소를 보세요. 제3이해소를 보면 제3자가 강제 집행의 목적물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이때를 제3의 이해소라고 합니다. 청구 이해소를 보세요. 청구 이해소는 청구권에 대한 소멸, 저지 사유나 예외적으로 부존재 사유를 들어서 집행령을 배제하는 경우에 이럴 때는 청구 이해소. 이 소를 주장하는 게 서로 달라요. 그래서 부당 집행에 구제할 때 청구 이해소를 할 것인지 제3의 이해소를 할 건지 그 내용이 서로 다릅니다. 그거 잘 보고 청구하셔야 됩니다. 자, 양가로 3. 강제 집행의 정지와 이제 취소를 보면 강제 집행의 정지를 보면 강제 집행의 정지는 집행기관이 집행 절차를 더 이상 진행시키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집행 정지 서류를 제출해야 돼요. 그래야만 강제 집행을 정지합니다. 이게 집행 정지 서류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멈추지 않습니다. 전 내용 볼게요. 두 번째, 집행 정지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당연히 정지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정지 결정의 정보를 집행기관에 제출함으로써 그 기관에 함으로써 이게 지금 청구 이해소라든가 제3의 이해소 이런 것들은 가능한 얘기죠. 이럴 때는 집행 정지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제출이 있기 전에 행해지는 압류 등에 대한 집행 처분의 영향은 없다라는 겁니다. 집행 장애 사유에 발생하는 경우에 강제 집행에 대한 정지, 직권으로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래서 이 정지 사유 이런 거 여러분들이 여러 번 이해가 안 가면 여러 번 읽어봐 주세요. 그리고 기출 문제도 봤어요. 기출 문제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지문에. 그러면 이제 기출 문제를 통해 가지고 이걸 완전히 이해를 해주세요. 그렇게 좀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넘겨보시고 강제 집행에 대한 취소가 있죠. 취소 사유 봐주시고 양가로사 강제 집행에 대한 집행 비용과 이제 담보 제공을 합니다. 자, 집행 비용은 민사 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집행 준비 비용과 집행 실시 비용은 모두 합친 금액이에요. 그래서 강제 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누가 부담하냐면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으며 민사 집행을 신청할 때에는 채권자가 합니다. 이건 채권자가 신청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채권자가 강제 집행의 비용을 집행 비용을 부담합니다. 그래서 미리 예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서로 이제 하는 방향이 다르죠. 강제 집행의 비용은 원래 채무자가 부담하게 되는데 민사 집행을 신청할 때는 채권자가 비용을 이제 부담합니다. 그리고 이제 채권자가 예납인 경우에 이제 배당 절차에서 최우선 배당을 받게 됩니다. 채권자가. 자, 이제 담보 제공에 의해서 채권자가 집행을 실시하거나 채무자 또는 제3자에 대한 집행의 정지 내지 취소를 구하든지 집행을 면하기 위한 것 등에 대해서 상대방이 입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서 이제 인정하게 된다는 것인데 담보의 제공은 채권자나 채무자의 보통 재판적이 있는 곳에 그게 합니다. 좀 이게 보통 재판적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부동산에다가 하잖아요. 부동산이 하는데 그 체크하세요. 담보 제공은 채권자나 채무자의 보통 재판적이 있는 곳에 거기서 합니다. 틀리죠? 그래서 강제 경미하고 내용이 다릅니다. 그렇게 좀 봐주시고요. 강제 집행에 대한 이제 종류를 보면
집행 방법의 기준으로 이제 보고요. 우측에 두 번째로 보면은 집행의 대상의 기준으로 봅니다. 이게 서로 이제 어떤 분류에 해서 가는지 그걸 좀 잘 구분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 나머지는 이제 3번에 보면은 실행될 권리 기준으로 이제 분류합니다. 강제 집행을. 자, 처음에 이제 집행 방법에 보면은 지적 강제가 있고 대체 집행이 있어요. 자, 지적 강제라는 건 이제 채권자의 협력 없이 집행 기관의 행위에 의해서 지적 권리 내용을 실현하는 집행 방법이에요. 대체 집행을 보세요. 대체 집행은 채무자의 대체적 자기 부작위 이 의무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하는 경우에 채권자 또는 제3자에 대한 채무자의 가름에 해서 이행을 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고 채무자로부터 그 이행에 관한 비용을 추심하는 집행 방법이에요. 자, 예컨대 예를 볼게요. 물건을 철거해야 하는 채무를 강제 집행하는 경우에 채권자나 제3자가 인부를 고용해서 채권의 내용을 실현한 후에 그 비용을 채무자에게 추심하는 방법. 그러면 설명 딱 끝났죠. 이제 간접강제에서 간접강제라는 거는 채무자가 이행을 지연하는 경우에 채무자에 대해서 배상금에 대한 지급을 명하거나 벌금을 거하거나 또는 채무자를 구금하는 방법 등을 위해서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채무자 스스로 채무를 이행하게 하는 집행 방법이에요. 거기서 이제 대체 집행을 허용하지 않는 부자기 채무나 부대체적 자기 채무에 대해서 집행 방법으로서 저 보세요. 소음을 발생시키지 말아야 할 의무, 허위 비방 광고의 중지 의무 이런 것들은 다 얘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집행 대상에 대해서 인적 집행이냐 물적 집행이냐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거고 거기서 이제 보시면은 네 번째 줄 보세요. 네 번째 체크 갈매기 표시되어 있는 거 민사집행법은 예외적으로 재산 명시 명령을 위반하여 재산 명시 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 목록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할 때는 20일 이내에 감치 처분함으로써 인적 집행을 허용합니다. 이게 그 감치라는 거잖아요. 이게 인적 집행이에요. 그래서 체크해 주세요. 20일 이내에 감치하는데 재산 명시 명령 위반 이것도 인적 집행의 한 예입니다. 동산 집행하고 이제 부동산 집행 이건 이제 우리가 좀 아는 내용들이니까 이제 읽어봐 주시고요. 실현될 권리를 기준으로 할 때 금전 채권을 기반으로 하는 이제 강제 집행이 있어요. 금전 집행이 있는데 금전 채권에 대한 강제 집행 실현을 위해서 절차로서 대부분 금전 절차를 하게 됐죠. 금전 집행을 합니다. 대부분에. 그런데 이제 금전 집행 이외에 보세요. 비금전 집행을 보시면 이거는 이제 금전 채권 이외에 모든 청구권, 인도 청구권, 자기 무작위 청구권, 의사표시 청구권 이런 거에 대한 강제적 실현을 위한 절차로서 여기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화살표 되는 거 보세요. 인도 청구권인 경우에 채무자의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는 지적 강제에 대한 집행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자, 요번에 이제 금전 집행입니다. 금전 채권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강제 집행. 자, 금전 집행을 하게 되면 이제 재산 명시 절차를 한번 이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재산 명시 절차를 해서 채무자가 일정한 집행 권한에 기해서 금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 집행의 대상이 되고 있는 재산 관계를 명시할 재산 목록을 제출하라고 하는 하라고 해서 이를 공개하고 그 진실성에 관해서 선서하는 그런 법적 절차. 이게 재산 명시 절차예요. 재산 명시 절차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집행력이 있는 정보과 집행 개시의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있으면 이제 재산 명시 절차를 이제 시행하라고 나올 수 있어요. 저 이제 보면 재산 명시 신청과 재산 명시 명령입니다. 그 내용을 좀 읽어봐 주시고 두 번째 이제 갈매기 보면은 재산 명시 신청에 관할 법원은 채무자의 보통 재판적이 있는 곳에 법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 절차를 보면 이제 절차를 보면 그 내용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측에 보면은 채무 불이행에 대한 명부 등재야. 채무 불이행자. 우리가 불법 행위가 아니라 채무 불이행에 대한 그 원인으로 했을 때 그럴 때 이제 채무 불이행한 자에 대해서 이제 명부 등재를 합니다. 등재하면은 그것도 이제 어떤 심리적인 압박인데 두 번째 보면은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명부 등재는 채무 불이행자 등재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서 하며 등재 신청 사유가 6개월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것이 때에는 채무자의 보통 재판적인 곳에 법원에 관할되고 있고
등재 신청 사유가 재판 명시 절차에서 재판 명시 기일 불출석하거나 재판 명시 제출 또는 선서 거부 또는 거짓에 대한 재산 목록 제출일 때에는 재산 명시 절차를 실시하는 법원의 관할을 두고 있고요. 이러한 업무들은 사법보좌관의 업무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채무 불이행 명부에 오르게 되면 채까지 10년이 지나면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이게 이 명부는 말소 결정을 해버립니다. 10년이 지나버리면. 재산 조회가 있어요. 재산 조회에 대한 거는 채무자의 협력 없이 공공기관에 대해서 전산망 자료를 이용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찾는 그런 절차, 이게 재산 조회 제도예요. 은행으로 하게 되는데, 자, 넘겨보시면 이제 재산 조회 절차를 볼게요. 재산 명시 절차에 관한 법원에다가 그 재산 명시에 신청한 채권자의 재산 조회 신청에 따라서 개인의 재산 또는 신용에 관한 전산망에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의 채무자 명의에 대한 재산에 관해서 조회할 수 있고, 채권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또는 이제 법원의 재산을 조회하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눠져 있고, 또는 이제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단체 등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조회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재산 조회는 사법보좌관의 업무에 속합니다. 자, 이제 이게 개관이고요. 이제 10강에서는 이제 금전 집행에서 부동산 강제 집행입니다. 자, 부동산에 대한 강제 집행은 이제 집행 방법의 일반으로서 부동산에 관한 강제 집행은 채권자 신청에서 법원이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이 있는 곳에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밑에 구른 거 보시면 강제 경매와 강제 관리, 이 두 개를 구분해 주세요. 강제 경매는 부동산 매각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강제 관리라는 건 수익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강제 관리는 어떤 수익이냐면은 그걸 경매로 넘기지 않고 내가 채권자가 직접 그 건물을, 만약 건물이라면 건물을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하면서 뭐 세가 나온다든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 관리하면 세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세를 내가 이제 수익으로 이제 대처하는 거죠. 피담보 채권에 대한 이제 변제를 받는 겁니다. 그게 강제 관리예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강제 경매에 대한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강제 경매에 대해서 이제 쭉 나옵니다. 기호 나오고 배당 요구 나오고 넘겨보시면 이해관계는 항상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항상 따라가요. 그 58페이지 첫 번째 보시면 이해관계에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해서 여기까지 매각 허가 결정에까지 합니다. 아니 경납금이 들어오기 전까지 이제 이 관계에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어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얘기해서. 양가를 강제 경매 신청을 하는 방법이에요. 거기서 보면은 쭉 이제 고른 거 볼게요. 채권이 화살표 보세요. 채권이 중간입니다. 특정되어야 비로소 매각 절차 진행 여부 또는 경매 범위가 결정되는데, 일정한 채권의 표시는 필수적입니다. 필수적. 일정한 채권의 표시는 필수적이라는 거, 이 내용 좀 봐주시고, 나머지 내용은 그런 읽어보면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경매 개시가 결정이 됩니다. 경매 개시가 결정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측에 보면은 압류 이제 이제 개시가 되고 나면 이제 개시가 나오면 이제 끝나는 거죠. 이제 매각 결정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개시 결정을 하게 되면은 이제 매각이 이제 매각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양가로 사유에 대한 이제 압류는 이제 다른 내용이에요. 보시면은 이거 이제 다시 이제 앞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앞으로 돌아가서 매각 경매 개시 결정에 있어서 압류의 효력입니다. 효력. 그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된다든가 아니면은 매각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기입 등기가 될 때는 그때는 이제 압류의 효력이 있어요. 압류 효력. 그래서 매각 개시 결정이 이루어지면 여러분들이 등기부에 등기가 됩니다. 이게 그대로 표시돼요. 경매 개시 결정이라고 딱 표시가 되어 있어요. 몇 월 며칠 날짜가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그게 압류의 효력이 생깁니다. 압류. 그런데 여기서 이제 두 번째를 보시면은 채무자에게 매각 개시 결정이 송달되고 압류의 효력이 먼저 발생되지만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가 격리되기 이전인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가 마친 이후, 이렇게 해서 케이스가 나오죠. 요걸 좀 체크해 두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가 종료되기 이전에 압류가 되었다든가 그 이후에 압류가 됐을 때 그 효력이 달라요. 다르니까 요거 좀 체크해 주세요. 요거 좀 별 표시해 가지고 체크해 주세요. 처음에 이제 기입 등기가 종료되기 이전입니다. 이전에 이제 압류가 됐을 때요. 보시면 채무자에 대해서만 압류의 효력이 있을 뿐이고 제3자에 대해서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3자가 경매 신청 또는 압류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경우에만 경매 개시 결정을 받는 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이때는 알았기 때문에 이제 대항하지 못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기입 등기가 마친 이후에 이제 압류가 들어오면은 보세요. 압류의 효력은 제3자에 대해서 발생함으로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이후에 처분 행위를 통해서 당해 부동산에 대해서 권리를 취득하는 제3자는 선의 악의 및 과실 유무 불문합니다. 체크해주세요. 선의 악의 과실 다 묻지도 않아요. 그리고 경매 채권자 있죠. 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이제 넘겨보시면 압류에는 처분 금지효가 있죠. 그 처분 금지효가 있으나 처분 금지에 위반되는 처분 금지효가 있지만 처분 금지에 위반되는 채무자의 처분 행위는 경매 신청 채권자에 대해서만 대항할 수 없을 뿐이지, 이건 상대적 효력이라고 하거든요. 이거 없을 뿐이지 나머지는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거기다 별표 2개 해주세요. 압류 후에 채무자의 처분 행위는 당사자 간에 유효하지 압류 채권자가 행하는 집행 절차의 관계에서만 효력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 얘기예요. 압류 후에 채무자의 처분 행위는 당사자 간에만 유효한 것이고 압류 채권자가 행하는 집행 절차와의 관계에서만 효력이 없게 된다. 이게 지금 상대적 효력이에요. 상대적 효력. 나머지 읽어봐 주시고요. 매각 준비 절차 이것도 읽어봐 주시고 동그라미 위에 보면은 양가를 위해 매각 준비 절차 밑에 채권 신고에 대한 최고 밑에 보시면 구른 거 볼게요. 채권 신고의 최고 규정은 훈시 규정이고 위반했다고 해서 매각 절차가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훈시 규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항소 사유도 되지 않습니다. 예, 요것도 유념해 주세요. 요것도 좀 유념해야 될 부분이고요. 자, 이제 동그라미 3 이제 현황 조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평가를 하게 되고, 최저 매각 가격이 결정되고요. 그리고 이제 넘겨보시면, 이게 이제 절차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매각 기일이 이제 정해지고, 매각 결정 기일이 이제 지정, 공고, 통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 법원에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양가로 7번 바로 위에 보면은 그것도 별표시 해주세요. 매각 기일과 매각 결정 기일은 이해관계인에게도 통지합니다. 예, 통지해줘야 돼요. 통지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는 겁니다. 매각 실시 절차를 보면 이제 처음에 매각하는 방법이라든가 이제 최고가 매수 신고인 이런 얘기 나왔죠. 이런 건 읽어봐 주시면 특별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우측에 보면은 이제 양가로 8번에 보면 대금 납부를 하게 되는 그 절차가 나와 있고요. 거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현금 납부해야 되고 분할 납부는 이제 불가합니다. 예, 그건 되질 않아요. 분할 납부는 특별 지급 방법이라는 것도 있고. 자, 그리고 뭐 특별한 부분은 없는데 제일 밑에 한번 볼까요? 밑에 보면은 마지막에 간매기 보시면 60페이지 우측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매수인이 매각 허가 결정을 받은 후에 대금을 지급하고 그 부동산의 인도를 받을 때까지 사이에 부동산의 소유자인 채무자의 법률상 처분행위 또는 사실상 행위에 의해서 매수인이나 채권자의 이익을 해갈 염려가 있기 되기 때문에 매수인 또는 채권자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에 관리하여서 관리인을 선임해서 그 부동산을 관리하게 하는 관리명령을 발의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누가 신청하냐면은 매수인 또는 채권자가 신청을 해요. 이런 부분도 피해가는 방법일 때 이것도 신청을 하고 가야 돼요. 자, 인도명령 신청, 거기 중요한 건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된다는 거. 이미 우리는 부동산 법제에서도 한번 얘기 나왔던 얘기입니다. 네, 배당 절차도 한번 읽어봐 주시고, 이제 11번째 보면은, 양가로 11번에 보면, 경매 절차의 취소가 있죠, 취소 사유에 있으면은, 그 취소 사유가 되면 보세요. 말소 등기 촉탁에 대한 비용으로서 이제 경매에 대해서 채권자가 이제 부담하게 되는데, 자, 이제 취소 볼게요. 부동산이 멸실됐어요. 채무자의 경매 목적물에 대해서 소유권에 대한
그 상실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강제 집행에 대한 금지 등에 대한 사유로 발생해서 권리를 이전할 수 없는 사정이 명백해졌어요. 그럴 때는 법원은 강제 명령의 절차를 취소해 버립니다. 이게 실익이 없기 때문에 취소하는 거예요. 강제 법원이 취소 결정은 채권자 채무자에게 고지하고요. 그리고 실무에서는 채권가 매수 신고인 또는 매수인도 취소 결정에 이해관계 있는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취소 결정을 고지해 줍니다. 이럴 때는 취소 결정에 있어서 불복이 있는 사람은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절차를 취소할 사유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법원이 취소 결정을 하지 않을 때는 채무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집행에 관한 이의로 인해서 불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매 절차에 취소 결정이 확정될 때에는 법원은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말소 등 이런 것을 등기관에게 촉탁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는 채권자가 부담하게 돼요. 그 비용을. 이제 강제관리는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내용을 넘겨보시면은 그 부동산의 그 강제관리 절차 개요 두 번째 보시면은 관리인은 부동산의 수익에서 그 부동산이 부담하는 조세 그 밖의 공과금을 뺀 뒤에 관리 비용을 변제하고 그 나머지 금액으로서 각 채권의 변제를 충당할 때는 각 채권을 변제한다. 그래서 이게 지금 관리하는 자가 혼자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최우선순위는 모르는데 이때 채권자에게 다 공동으로 변제해 줘야 됩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자, 이번에 이제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에 대한 이제 강제 집행입니다. 이제 선박에 대한 강제 집행. 별로 여기서 나올 일은 없어요. 이제 항공기 다 나올 일은 없습니다. 자, 이제 11강에 대해서 이제 부동산 이해 강제 집행이에요.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 집행. 우리가 이제 동산의 이제 강제 집행은 이제 부동산하고 좀 약간 다르죠. 그래서 집행하는 장소도 다르고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부동산 이해 강제 집행은 이제 유체동산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 집행하는 방법을 보세요. 등기 또는 등기되는 동산 이외에 유체동산 또는 채권 그 밖의 채권 재산권이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 집행 여기 포함되는데 채권자의 집행 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집행관 주관하에서 목적물인 유체동산을 압류하고 이를 현금화한 다음에 이에 의해서 얻는 금전을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방법으로 절차를 진행하는데 절차 집행하는 방법 보세요. 압류하고 현금화하고 배당하는 아주 간단해요. 부동산보다는 굉장히 간단해 갑니다. 그래서 개요를 보면은 채권자가 집행관에게 여기 직접 집행관한테 가요. 압류할 때 집행관에게 집행 신청을 합니다. 집행 이의문지 하게 되고요. 그러면 집행관은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 중 압류금지 물건을 제외하고 압류를 실시합니다. 그 세 번째는 압류에 대한 입찰 또는 호가 경매를 방법으로 해가지고 적당한 매각 방법으로서 현금화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현금화되고 있는 것을 이제 그 압류 채권자에게 인도하죠. 현금화될 대금을.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 2, 3, 4가 이제 하나의 순서고요. 5번에 보면 공동집행과 이중 압류 또는 이제 배당 요구의 결과에서 채권자가 여럿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집행되는지 그 내용을 읽어보시면 되고 강제 집행의 대상인 유체동산을 보시면 이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거 그런 내용들이 일단 읽어봐 주세요. 자, 넘겨보시면 이제 부부 공유의 이제 유체동산이 있어요. 그걸 좀 볼게요. 동그라미 3. 부부 공유의 유체동산은 어느 일방에 대한 집행 권한에 의해서 압류할 수 있습니다. 자,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제189조에 의해서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인데 그 동산 압류가 들어오는 게 있어요. 유체동산이. 그럴 때는 이게 누구 소유라 막론하고 무조건 압류가 진행됩니다. 뭐 부부 상관없이. 그게 이 얘기예요. 그 특이한 거 곧 봐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판례를 보시면 굵은 거 좀 볼게요. 등기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로 독립해서 거래에 개체가 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유체동산 집행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할 수 없다. 없다는 걸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면은 부부 별산제라는 게 있죠. 부부 별산제 집행할 수 없다. 집행할 수 있다 없다 이걸 이제 구분해 주셔야 돼. 이게 문제가 나옵니다. 그 이외에 나올 수 있는 건 유일하게 요거예요. 이거요. 이게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유체동산의 집행 대상이 된다 안 된다는 걸 구분해 주세요. 여기서는 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압류 절차를 볼게요. 예, 압류 절차를 보시면 유치동산의 압류는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압류 명령 없이 집행 권한을 가진 채권자가 유치동산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진행을 합니다. 그게 넘기시고요. 현금화는 현금화 그 65페이지에 있는 현금화 절차를 보면 일반적으로 동산의 가격이 낮는다는 점을 고려해서 부동산 집행하는 것 같이 최저 매각 가격 제도에 등과 같은 절차가 없고 집행관이 압류물을 적정한 가격을 매각합니다. 이거는 지금 적정한 가격을 정해버려요. 이거는 유치동산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부동산의 경우는 최저 매각 가격을 결정을 먼저 하죠. 예, 그거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로 보면 유치동산 중에서 상대적으로 비싼 물건 있죠. 값이 비싼 물건. 이런 것들은 기금속이라든가 서화라든가 골동품 이거에 대해서는 감정인에 의해서 평가를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집행관은 압류물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즉시 매각하는 것이 아니면 크게 가격이 떨어질 염려가 있거나 보관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을 들을 때는 긴급 매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각 대금을 공탁을 해버려요. 긴급 매각을 해가지고.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현금화하는 방법으로서는 이제 호가 경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호가 경매. 호가 경매라는 건 최고가를 부르는 사람한테 낙찰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우리 골동품 경매하는 것이 호가 경매죠. 예, 그런 것이 합니다. 그 자리에서.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미분리 과실은 충분히 익은 다음이 아니면 매각할 수 없게 되어 있고요. 여섯 번째, 각 동산마다 개별 매각이 원칙이지만 이걸 일괄로 매각하는 것이 됩니다. 대부분 일괄 매각을 합니다. 일곱 번째, 금전을 압류한 다음에는 내국 통화이면 집행관은 바로 압류한 금전을 채권자에게 인도해버립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덟 번째는 대금 지급이나 물건을 인도한 날로부터 매각 기일과 다른 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각 기일에 매각 허가 또는 대금 지급, 물건의 인도가 모두 이루어집니다. 그 자리에서 모든 게 채권자가 있으면 채권자한테 그냥 현금을 줘버립니다. 그렇게 그 자리에서 다 이루어져요. 아홉 번째, 매수인이 매각 조건에 정한 지급 기일에 대금의 지급과 물건의 인도 청구를 게을리하거나 또는 매수인이 하는 겁니다. 지급 기일을 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매각 기일의 마감에 앞서서 대금의 지급과 물건의 인도 청구를 게을리할 때는 집행관은 재매각을 실시해버립니다. 이거는 이제 매수인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재매각을 해버려요. 재매각을 하면 가격이 떨어집니다. 매수인 가격이 떨어져요. 자, 배당 절차. 배당 절차는 이제 압류 채권자, 이중 압류 채권자 및 배당 요구를 한 우선 변제 청구권자는 나오고 각각에 대해서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배당 절차는. 자, 이제 넘겨봅니다.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관한 이제 강제 집행. 보시면은 강제 집행의 특징은 그 권리가 관념상 성격을 띈 만큼 집행 방법도 법원의 재판에 의해서 하고 채무자 이외에 집행의 목적인 권리와 의무자인 제3자의 이른바 제3채무자로 집행 절차를 관여하게 된다. 그래서 금전 채권에 대한 집행은 금전 채권의 만족을 위해서 채무자의 재산 중에 금전 채권 즉 채무자가 재산 채무에 대해서 금전의 급부에 고할 수 있는 각종의 청구권에 의해서 강제 집행한다. 그 청구권도 하나의 강제 집행의 하나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이라는 거는 이제 청구권이에요. 청구권. 그것도 그걸로 이제 강제 집행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구조를 보세요. 집행 채권자 A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집행 채권이 있으면은 여기서 집행 채권이 있다든가 아니면 집행 압류 또는 추신 전부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재산 채무자에서 C가 또 있죠. 피압류 채권자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구조상에 보시면 제 그림 봅니다. 채권에 대한 강제 집행은 집행법원이 집행기관이 되고 법원이 압류 명령에서 절차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집행채권자 A가 집행채권으로서 집행채권자 집행채무자 B한테 가는 거죠. 그리고 피담보 채권자가 다시 제3의 채무자에 대해 C한테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구조로 각각 청구권을 가지고 강제 집행을 진행한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압류, 현금화, 배당으로서 진행하는 집행관계에 앞서서 압류 이후의 절차로서 집행법원에서의 관여가 낮아지고 채권자와 재산 채무자가 협력으로 그 이후의 절차에 진행한다는 것을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강제 집행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이제 압류 절차가 또 달라요. 압류 절차도 좀 내용을 보시고, 예, 그런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뭐, 이런 경우는 그렇게 청구권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자, 현금화 절차. 자, 현금화 절차를 특징을 볼게요. 이 특징이 추심 명령하고 전부 명령이 이제 그 현금화 절차예요. 보시면, 그 67페이지 이제 자축 제일 위입니다. 현금화 절차는 압류 채권자는 자기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압류하는 금전 채권을 현금화할 필요가 있는데 채권에 대한 압류 명령 이후에 현금화 절차에서는 체크에서 추심 명령과 전부 명령 이걸 동시 진행합니다. 동시에. 그래서 이제 추심 명령이 뭐고 압류 명령이 뭐고 요거는 좀 별표심에 있어요. 이건 더 중요하거든요. 자, 추심 명령을 먼저 볼게요. 추심 명령은 압류 채권자에게 피압류 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 권능을 수여해서 집행 권한의 그 이부 명령으로서 피압류 채권에 대한 추심권을 국가가 행사하지 않고 압류 채권자에게 수권해서 그로 하여금 현금하게 하는 거 이게 추심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직접 수권을 이제 했기 때문에 그로 하여금 이제 현금화되는 겁니다. 추심 명령은 동그라미 추심 명령은 압류 채권자의 집행 권한에서 서면 신청으로 하고 압류 명령 신청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세 번째 추심 명령을 얻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압류된 채권에 추심하면 그 범위 내에서 압류되는 채권, 피담보험 채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자, 네 번째는 추심 채권자가 채권을 추심할 때는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게 신고해야 하게 되어 있고요. 다섯 번째는 추심한 채권의 행사를 기회할 때는 이로써 생기는 채무의 손해를 부담하게 됩니다. 해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부담하게 돼요. 여섯 번째는 채권자는 추심 명령에 따라서 얻은 권리를 포기할 수 있어요. 그건 뭐 자기가 포기하는 건 포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추심 명령에 대한 이 내용 별표 2개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전부 명령 별표 2개 있어요. 이 둘 중에 하나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전부 명령. 전부 명령은 압류되어 있는 금전 채권을 집행채권의 지급을 가름해서 압류 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집행법원에 대한 명령으로 피압류 채권으로서 집행채권을 대물변제를 받게 하되 피압류 채권에 대한 액명액만큼 집행채권 채권이 변제된 것으로 하는 제도 이게 전부명령이에요. 그리고 이제 전부명령이 확정되면은 법원에 의해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고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는 것으로 본다는 거죠. 세 번째는 압류명령을 받았거나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지만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병합해서 신청할 수도 있어요. 이걸 보통 병합해서 신청을 합니다. 사람들이 다. 특별 현금화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도 읽어봐 주시고. 매각결정 권리명령 배당 절차. 이거는 그냥 읽어봐 주세요. 읽어봐 주시고. 추심명령, 전부명령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거는 좀 꼭 읽어봐, 좀 인식해 주세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